안녕하세요. 자, 실무 기본 이론 강의를 24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어, 저희가 이제 실무 기초부터 해서 비가치 추계라고 이제 컨설팅 파트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크게 두 번에 걸쳐서는 감정평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감정평가 방식이 그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동일한데 그게 감정평가 을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달리 또 취급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목적별 감정평가에서 다루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비가치축에는 컨설팅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내용을 좀 응용한 내용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도 써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4, 5년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들으시는 분이나 강의 내용, 그 강의의 범위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강의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암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해를 다 시켜드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무를 암기해야지 그냥 실무를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는 이제 문제에 제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평가 실무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초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파트는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의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산식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좀 캐치하고 이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1차 공부할 때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뭐 현금 등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기본적 사항 중에서 정의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법률에 있는 그 정의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정평가 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토지 등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 등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냥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토지 1을 평가하고 토지 2를 평가하고 그래서 토지 2에서 토지 2를 뺀 값을 이렇게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컨대 우리 이제 요즘에 그 노후계획 도시라고 해서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막 용적률을 더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준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조합으로 인해서 이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할 땐 용적률을 더 주게 되면 토지 가치가 얼마가 되고 현재는 얼마가 되고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공공기여 양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평가는 도대체 뭘 평가하는 것인가? 토지를 두 번 평가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두 번 평가한 토지 평가액의 차액이 감정평가서에 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라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토지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평가하는 대상은 토지 등이지만 결과를 표시할 때는 토지의 차익 갖고 표시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잔여지라는 게 있는데 잔여라는 표현은 남는 거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 남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는데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요 빗금친 부분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부분 토지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하게 돼 있고 요 나머지 빗금친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원래 토지에 잘리고 남은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남게 된 부분을 잔여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잔여지에 대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토지를 일부만 자르고 남았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다든지 도로 조건이 나쁘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잔여지에 대해서 뭘 우리가 보상해 주게 되냐면 가치 하락을 보상해 주게 돼 있거든요. 가치 하락. 잔여지가 원래는 한 100원의 가치였는데 이렇게 잘리고 나니까 90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10원을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가하는 거는 토지를 평가하긴 평가했는데 원래 이렇게 잘리기 전에는 100원이었고 잘리고 나면 90원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토지 1, 2를 평가해서 그 차익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토지 등이라고 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을 내는 게 감정평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토지 등은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뒤쪽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런 예시를 든 거예요. 어떨 때에는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가치가 늘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가치 하락 전후의 자산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인데 가치의 이 경제적인 가치에 그 대응되는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이 그 주관적인 가치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심미적인 가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상이 진행되고 나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만큼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 그 보상받는 금액에 만족스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토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했고 이 토지가 이제 가보로 내려오는 땅이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관적인 가치는 우리의 카운트 대상이 아니고 누구라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우리는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판정한 토지 등의 가치를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금액으로 환산해야 돼요. 환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 환산이 이 토지 등의 가치는 200원입니다. 200억 원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점을. 그렇지 않고 이 토지 가치는 150에서 250억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해서 범위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범위로 가치를 추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컨설팅이라는 부분이에요. 컨설팅 할 때는 가격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감정평가할 때는 이 점으로 찍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평가에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감정평가 대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게 이 관련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감정평가 법에도 돼 있고 감정평가 관한 규칙이 돼 있고 요 이제 제일 모법이 되는 감정평가법 2조 1호에서 토지 등을 이렇게 요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토지도 이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용도별 토지라고 돼 있고 용도별 토지, 특수 토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 골프장 같은 것들은 특수한 토지겠죠.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말하는데 건물일 수도 있고 뭐 공작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동사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원재료나 비품, 기계, 기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작권, 산업재산권, 업권 이런 것들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산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 나무도 들어가고 항공기 같은 것도 들어가고 증권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대상을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제 다루게 되냐면 저희가 또 뒤쪽에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인 유형별 감정평가 부분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의 특성이 자산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 특성이 반영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채택하고 감정평가 기준도 적용한다. 이 정도만 이제 머리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정평가 목적인데요. 그, 요건 나중에 어디에 다루게 되냐면 저 뒤쪽에 보면 목적별 감정평가 이 부분에 이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어떤 목적인지 한번 보면, 담보는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경매는 대출을 못 갚아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대출을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출을 못 갚아서 그거를 이제 강제로 팔아서 갚게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표적인 경우가 담보가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로 가기 때문에 담보의 도로 같은 것들은 도로는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냥 판단을 해요. 담보에서는. 도로의 가격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도로는 이제 진입하는데 필요한 도로니까 도로는 필요한데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도로는 가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근데 경매를 할 때는 이 담보물을 낙찰받는 사람은 도로가 없으면 쓸 수가 없죠. 도로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로에 대해서 담보일 때는 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일 때는 가격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자산을 취급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갖고 계속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제 국공유 자산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앞에 국이나 공이 붙은 거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국가나 지자체 소유 또 정부 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 도로에 대한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국가하고 이제 사인으로 보게 되면 국가가 도로를 팔 때는 어떤 시각으로 팔게 돼 있냐면 이거 앞으로 이게 이 도로를 사가는 사람이 도로를 계속 써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고속도로 여기 경부고속도로에 이제 양재부터 서초까지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만약에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지하로에서 고속도로를 새로 뚫고 그 지상을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파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 도로를 팔게 돼 있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를 사는 사람은 도로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아파트를 지려고 사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팔 때 이 국가나 지자체는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이 도로는 이제 앞으로 도로를 안 쓰고 대지로 쓸 거야라는 전제를 붙여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팔 때는 또 도로 가격이 아니고 대지 가격으로 받게 돼 있고 평가도 대지 가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개입하고 나면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라도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여기 이제 보상 부분 보게 되면 현금 청산 이런 것들은 보상은 이제 이게 뭐 신도시 같은 것 때문에 강제로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의 3분의 1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나 이런 평가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이제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평가 목적에 따라서 도로의 가격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고 이 세부적인 거는 지금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겠죠. 뭐 상속이나 증여, 현물 출지, 상속,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뭘 받는다. 그런 목적이 개입하면 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이런 목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감정평가 전체 이제 제가 그 스케줄을 말씀드렸는데 기초가 있고 감정평가 객관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유형별 감정평가 목적별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읽어보면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 목적은 이 평가를 안 해보면 왜 이런 평가를 하는지 취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도움받아야 되는 부분은 감정평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목적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목적이 개입되면 동일한 자산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담보평가하고 시가평가하고 차이를 이제 설명드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규정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방법인데, 방법은 감정평가 방식에서 다룰 건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비교가 있고 원가가 있고 수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비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나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평가할 때 우리 동에 다른 층의 아파트가 거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 거래된 걸 가지고 우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이게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라고 돼 있는데, 원가 이건 이제 비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돼요.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 토지 같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죠. 저쪽 시흥에 보면 MTV라는 곳이 있는데 시와 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MTV 시와. 그러면 거기 뭐였냐면 여기가 원래 바다였는데 여기를 이렇게 메꿔가지고 여기 이제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든 현재는 이제 대지가 돼 있죠. 뭐 모텔이 들어섰거나 호텔이 들어섰던 이 땅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원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원래 바다였고 그 다음에 바다를 메웠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도로도 만들고 아스팔트 포장도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가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매립지를 만들어서 여기를 대지로 만들기까지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을 다 더한 게 그게 원가로 보는 거예요. 토지 입장에선. 건물은 더 쉽겠죠.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설계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죠. 이렇게. 그다음에 막 인테리어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본인이 짓지 않고 건축업자한테 지으라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 우리 그걸 이제 도급공사 계약이라고 하는데 도급공사비가 있으니까 건물 비용 원가 방식을 평가할 때는 공사 계약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수익인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계관만 하는 거니까 1억짜리 상가가 1년에 5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억짜리 상가를 사면 50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만약 1억짜리 상가를 사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게 되면 이자가 얼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한 3%밖에 안 나오니까 500만 원의 월세는 1억 대비해서 5%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 5%를 써보면 이 수익 방식은 뭐냐면 이게 1억짜리 상가인지를 모르고 수익이 500만 원 나온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상가는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월세와 수익률을 역산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억짜리 상가인지 모르고 이거는 이제 미지수였는데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는 5% 정도 수익이 된다 그러면 500만 원을 5%로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1억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역산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 근데 이 파트 중에 조금 설명이 좀 요하는 것들이 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아까 이제 비교 방식은 요 대상이 있으면, 거래된 대상이 있으면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예요라고 이제 판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 대상이 표준지라는 토지예요. 이 건물은 없습니다. 토지만 있어요. 표준지. 얘는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표준지는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근데 표준지라는 거를 그냥 찍어 놓고 가격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신림동이라고 치면 대학동으로 바뀌었겠죠?
여기에 이제 표준지가 이렇게 막 찍혀 있어요. 이렇게. 얘 보고 이제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얘는 이종 주거 지역에 대로 쓰고 있고 이 합격입학학원 학원 부지로 쓰고 있고 이거는 가격이 1,000,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어 놓고 가격을 넣어놔요. 왜냐면 목적은 뭐냐면 과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세. 특히 이제 재산세 등의 과세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얘는 거래는 안 됐지만 공식적으로 가격을 찍어놨어요. 그럼 이 가격이 과연 그러면 거래된 가격과 같냐? 그렇진 않고 그냥 과세 목적으로 해서 숫자는 찍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세 가격의 현실화율이 50%다 이렇게 만약에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1,000,000원짜리라고 이제 이 공시지가는 발표했는데 이게 현실화된 비율은 50%다 그러면 실제 시가는 2,000,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자료를 가지고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내는 방법이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했기 때문에 비교 방식이 들어가지만 거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거래된 건 아니에요. 자,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3면 등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요 펜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시 보게 되면 이런 3면 등가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2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문구가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를 아까 얘기했던 비교 방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결정은 비교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게 하나의 방식으로만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견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가격이 맞는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보고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라는 게 그게 이제 가격 3면 등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검토해야 된다. 검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더 알아보기에서 예시를 한번 들었어요. 자, 요즘에는 인기가 떨어졌는데 경기도 인근에 펜션 부지가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펜션이 처음에 토지를 사서 공사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펜션이 됐죠. 그러면 원가 방식은 지금 펜션을 만들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더하는 거예요. 토지를 구입한 비용이 있고 공사한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비용을 다 합치면 그게 원가 방식에 의한 펜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이거 이제 원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펜션이 주변에서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거래가 됐는지. 그래서 거래된 펜션하고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내면 그게 이제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펜션을 막 짓고 나서 거래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를 이만큼 투입했는데 원가보다 낮게 팔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펜션을 막 지은 사람이 아니고 펜션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는 100원 들었는데 150원에 판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차라리 내가 100원 들여서 그냥 펜션을 따로 짓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는 거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펜션을 팔지 않고 다 짓고 나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펜션을 운영하면 방마다 얼만큼 숙박료를 받고 얼만큼 회전이 되고 해서 이 펜션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아까 1억짜리 상가는 연으로 5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면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5% 수익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 펜션을 앞으로 이렇게 쭉 운영했을 때 얼마큼 수익이 나오는지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 펜션을 수익이 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시장에서 조사하면 현재 펜션의 가치를 역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펜션 임대 수입을 가지고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투입되는 거, 그 다음에 펜션이 거래되는 거, 펜션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의한 역산한 가치,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방식으로 기준으로 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만큼 원가가 들었는지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다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등가라는 표현은 만약에 모든 정보를 이 펜션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알 수 있다면 펜션의 가격은 투입된 원가하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하고의 균형점에서 형성된다, 이런 표현이 가격 3면 등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0% 동일하진 않아요. 그냥 추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가는 8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수익은 1.2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1억 거래된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원가는 8천만 원 들었고 이 펜션은 수익으로 치면 1억 2천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그 중간인 1억 원에 팔게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3면 등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인데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준 가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법, 무슨 규정 어디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 있으면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암기, 제가 이제 외우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는데 이 시장 가치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거래, 공개,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현재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시장 가치의 정의를 이 시장 자체가 아주 은밀한 시장이 아니고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팔면 안 되고 충분한 기간 동안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까막눈이 아니어야 되고, 정통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사람이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갖추어졌을 때 누가 보더라도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금액, 그게 이제 시장 가치의 정의입니다. 시장 가치가 아닌 거를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장 가치가 아닌 거. 자, 보상을 만약에 한다. 자, 보상을 한다 그러면 보상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규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건물에 대해서 보상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건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지 말고 옮기는 비용을 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게 건물을 보상하는데 보상 규정에서는 건물을 가격을 주지 말고 옮기는 비용을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있으면 요거를 네가 원하는 대로 옮겨가.
옮기는 비용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보상 금액은 시장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됐다고 했는데, 보상이라는 거는 거래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강제로 뺏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자발적인 거래도 해당되지 않죠. 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인 시장은 내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개입되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이 보상으로 만약에 어떤 건물의 가격을 결정했다면 그거는 시장 가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출 때만 시장 가치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 가치 요소가 해당이 안 되면 그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장 가치가 아닌 가치가 뭐가 있는지를 열거해야 되는데, 우리 규정에는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법령에 어떤 규정이 있다, 혹은 의뢰인이 요청한다, 또는 감정평가라는 목적이나 물건의 특성에 비춰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기준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준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에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다. 자,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시점. 여기 보면 기준 시점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이라고 치고 2024년 4월 21일, 2025년 4월 21일. 아파트의 가격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내가 감정평가하는 가격이 어느 시점의 가격인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인지 가격을 정하는 게 기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약에 4월 21일 날 평가한다면 4월 21일 날이 이 기준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규정에 따르면 기준 시점을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달리 정할까? 과세를 한다고 쳐봅시다. 과세.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상속 개시가 2025년 1월 1일이에요. 현재는 2025년 4월 21일. 그러면 상속받는 재산의 가격을 상속의 기준일 기준으로, 기준일 날짜 기준으로 가격을 내서 상속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는 이때 하는데 언제적 가격을 내야 되냐면 우리가 과거의 가격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소급이라고 표현해요. 소급. 시점을 소급했으니까. 반대로 2026년 4월 21일 기준으로 가격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시점으로. 이렇게 시점은 일반적으로는 평가하는 그 기간에 준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과거로 할 수도 있고 미래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날짜인데, 예외적으로 별도로 그 시점을 해달라고 해서 제시한 날이 있으면 그 날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어떤 단서 조항이냐면, 자, 여기 보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요구하냐면 2095년 4월 21일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을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너무나 먼 미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가격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가격 조소가 불능인 것들은 시점을 이렇게 제시했어도 이 시점으로 평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가치,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우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뒤쪽에서 다룰 건데 요거를 이제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있는 대로 평가하다.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평가하는 게 그 원칙인데 요거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게 그게 이제 평가 조건이에요. 조건을 붙이면 현재와 다르게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 조건을 붙일까?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서 이해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축사 혹은 이제 요거를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불법이 개입했어요. 불법. 이게 이제 그린벨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린벨트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농지를 임의로 축사나 공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도고 이거는 현재 이용이거든요. 이거 감정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감정평가하냐면 이거를 불법적인 이용으로 보고 농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조건을 받냐면 그냥 이 불법적인 이용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공장으로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그거는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농지로 평가해야 될 거를 공장으로 평가하라고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조건은 현재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중에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맨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용도 지역을 올려주게 되면 이때는 용적률이 한 100%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때는 용적률이 만약에 200%라고 치면 요거는 5층을 지을 수 있으면 요건 10층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용도 지역으로 올려주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뭘 요청하냐면 현재는 이게 현재는 녹지 지역인데 이거를 주거 지역일 때 가격을 요청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돼 있으니까 이거를 현황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녹지 지역인데 이게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 얼마인지를 요청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게 이제 평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 바뀐 것을 전제로 하는가? 이 바뀐 용도 지역 하에서 토지 가치는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가 조건은 현재와 다른 어떤 특정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을 평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럼 이 사람은 원래 현재는 녹지 지역인데 감정평가서에는 주거 지역의 가격이 들어가기도 하고 상업 지역 가격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구난방으로 어떤 보고서에는 분명히 여기는 녹지 지역인데 상업 지역 가격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주거 지역 가격이 들어가 있고 현재 녹지 지역 가격이 들어가 있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브로커가 녹지 지역인데 주거 지역이라고 표시해 놓고 주거 지역의 가격이 담겨 있는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 다닌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함부로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조건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법령에 규정이 있다. 그러면 법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어요. 법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괄호 쳐놓고요. 합리적, 합법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목적이나 감정평가하는 대상 자산의 특성에 비춰서 그게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때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인다. 자, 근데 붙이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붙이고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을 검토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 붙인 조건이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평가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한 책임을 감정평가사가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현재 이용하고 있고 현재 받고 있는 공법상 제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조건 관련돼서 이게 평가 조건 요 규정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규정이 들어왔는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임야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을 어떻게 붙이냐면 요게 숙박 시설로 바뀌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숙박 시설. 어떤 이제 브로커가 이 개발이 안 되는 임야인데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이게 만약에 숙박시설로 바뀌면 땅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하고 의뢰를 받았으면 이 조건을 갖고 옛날에는 숙박시설임을 전제로 감정평가였음 이렇게 문구를 달고 숙박시설의 가격을 감정평가서에 넣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게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현재 임야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숙박시설을 전제로 한 가격이라는 보고서만 보고 그게 임야의 가격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막 유통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부과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세에 있는 부분을 요거까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토지보상법이라는 이런 법이 있는데, 토지보상법. 나중에 이제 우리 뒤쪽에 목적별 평가 중에 보상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녹지 지역에서 3기 신도시가 시작됐는데 3기 신도시를 계속 녹지 지역으로 남겨놓지 않고 주거 지역으로 바꿔줘야만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안에 내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게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거 지역으로 바뀐 상태에서 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니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원칙은 현황 기준 원칙이고 내 땅을 보상할 때 내 땅이 현재 어떤 용도 지역인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돼 있으니 내 땅을 주거지역으로 보상해줘라고 요구한다니까요. 근데 이 토지보상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개발이익 배제라는 원칙이 있는데 개발이익 배제는 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없이 이 사업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뀐 것은 반영하지 않고 녹지 지역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지만 주거지역으로 바뀐 이 사유가 3기 신도시 보상을 위해서 바뀐 거라면 종전 녹지 지역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는 그런 법령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뢰인의 요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불법 점유 해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A의 땅이고요. 여기가 B의 땅이에요. B가 이렇게 내 땅을 침범해 갖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B한테 이렇게 소송을 걸죠.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건물 철거해줘. 그래서 만약에 법원을 통해서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이거 철거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 지금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서 철거할 일만 남았으니까 남이 내 땅을 침범한 상태면 내 땅이 가격이 떨어지지만 이거 나중에 건물을 다 철거하고 나면 내 땅은 정상적인 토지잖아요. 의뢰인이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송을 진행했고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은 나중에 철거할 거니까 이 건물은 신경 쓰지 말고 평가해줘. 그게 불법 점유 해제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충분히 합리적인 조건이죠. 예. 세 번째,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한 게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보니까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점유자에 대한 매각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까지 좀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빗금친 부분은 건물이라고 쳐보세요. 이 도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가 갖고 있어요. 이 대지 누가 갖고 있냐면 A씨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요만큼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건물이 침범했으니까 요거 빨리 철거하고 뒤로 물러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요렇게 이제 요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만약에 어떤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치면 이 사업에서는 이 도로를 말이죠. 이 도로를 누구한테 팔게 돼 있냐면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조합에 팔게 돼 있어요. 조합이 이 도로도 사고 이 땅도 다 밀어가지고 여기를 아파트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구청이 갖고 있는 이 도로를 조합한테 팔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청이 갖고 있는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한테 우선적으로 팔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팔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의 가격은 대지 가격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아니 네가 지금 내 땅을 대지처럼 쓰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침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 가격을 내고 이 토지를 사가 이렇게 요청한다고요. 여기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을 평가해서 이 국가나 지자체 갖고 있는 이 땅을 이 점유자, 이 땅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팔 때는 도로로 보지 말고 네가 쓰고 있는 용도인 대지 가격으로 사가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현재 상황은 원래 도로인데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매각 평가를 하는 게 이것도 별도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가지 요건이 되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나 이제 평가 원칙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